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서 쉬어간다, 조정을 견딜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 증시인데요. 그런데도 코스피 오늘도 오름세가 상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에 힘을 보탰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명절을 앞둔 오늘 우리 시장 민재기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침 시작하는 분위기는 조금 약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에서 끝이 그렇습니다. 났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도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약간 거래대금도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살짝 쉬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 장 출발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급이.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5월부터요. 매수한 금액이 한 20조 정도를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샀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작년 10월 이후로 증시가 급등한 이후로 네. 주식을 많이 팔았고 최근에 2월 달 들어와서도 뭐 10조 이렇게 팔면서 작년 5월 달 이후로 샀던 거를 거의 다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갈 물량은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나갈 물량이 그렇죠.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점에서 최근에 뭐 일부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액티브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최근에 패시브 자금들은 국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수급 쪽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늘 좀 뒷심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좀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 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옵션 만기일은 항상 이제 이 이벤트 데이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파생과 관련된 만기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그는 하루 잠깐 정도의 이벤트일 뿐이지 결국 이제 추세의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다 그 보니까 정도까지는 아니니. 예. 잠깐적인 뭐 변동성 요인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만기일에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뒷심을 발휘했다면 코스닥은 오히려 힘이 점점 빠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재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오길래 오늘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또 출금이 가능하다 보니 관련돼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시장을 짓누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의 현대차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시세를 좀 이어가면서 반도체가 살짝은 좀 주춤한 구간을 현대차가 좀 채워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2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상 최대가 또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미 관세 관련돼서도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좀 약간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반도체 랠리가 나왔을 때 약간은 눌림이 나왔던 자동차라든지 제약, 통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견인해 갔고요.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순환매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던 섹터까지도 이제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쉬어갈 때 오히려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참 유동성이 풍부한 증시구나. 이제는 연휴도 좀 이겨내는 증시의 흐름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수급이 또 외국인이 팔면 개인들이 받쳐주고 개인이 팔면 기관이 받쳐주고 이러면서 수급이 돌아가면서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바로 오늘의 주요 섹터들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 뭐 생물보호법이 발효가 된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본 대로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심이 좀 바뀌었을지. 아까 오프닝 코너 때 이준 대표님 얘기 들으셨죠? 네. 우리 항상 이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제약바이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그 분위기를 바꿀 만한 호재 하나가 나온다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의 호재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분들께서는 좋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좀 속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또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네. 굉장히 좀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간밤에 저녁 늦게 10시 이후에 지금 에보뮴 관련돼서 아토피 2A상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에이프릴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기대 심리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그 예상보다 원래는 3월 초쯤에 결과치가 나올 줄 그쵸.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가 더 빠르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역전을 시켜주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저도 좀 가졌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흐름들을 완전히 반전시켜주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저는 분위기 반전까지도 좀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아쉽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수급이 좀 퍼진 경향이 저는 많았다라고 봅니다. 유통이라든지 뭐 패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이 매기가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확 쏠리지는 않아서 뭐 저평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적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을 좀 가져간 양상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개별 성격의 종목군으로 약간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바꿔줄 수는 있는 트리거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좀 나왔고 또 어저께 임원의 장내 매도가 시장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너무 좀 역시 제약바이오는 어려워라는 이미지도 없지 않아 준 거는 근데 있다라고는 오히려 보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 기업은 어떤 정말, 정보가 없구나. 네. 이거 진짜 그렇게 볼 엄격하게 수도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이런 성사에 대한 결과치들이 앞으로 대형 빅파마 쪽으로의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APL 바이오가 수취할 수 있는 그런 로열티적인 부분들도 훨씬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호재성 이슈는 맞다. 다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쌓이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맞물려지면 결국엔 분위기 반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재료가 더 쌓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말고 다른 기업들의 호재가 쌓여야 되나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6월에도 임상 결과 나오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룬드백. 요게 새로운 호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호재가 붙어야 되는 건지. 그때까지는 좀 너무 시간이 있어서 이때 학회 일정 모멘텀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월 달에도 학회 일정 있고 4월 달에도 뭐 AACR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학회에 대한 일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부분도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은 게 이번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투명하게 공개를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한 빅딜에 대한 부분들 물론 임상 결과치가 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빅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좀 시원하게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빅딜이 나와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정희 팀장님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 저도 보고 오늘 기사 봤는데 어제 파신 임원분은 전세금 갚으려고 하셨다. 이런 이슈도 같이 있더라고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투명성에 대한 장점이 어떻게 보면 좀 부각이 되지도 않을까.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민정희 팀장님 보셨을 때는 제약바이오 분위기 반전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 멀었다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쌓이면 제약바이오 투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코스닥을 우리가 3,000선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가면 좋은 거고. 그쵸. 네, 근데 그렇게 가려면 여전히 시가총액에서 상위 비중은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뭔가 기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그쵸.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코스닥의 비중을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기계적으로 어쨌든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던 바이오를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딱히 뭔가 파이프라인이 뭐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모멘텀 받아서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정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정책상으로도 코스닥 쪽으로 향하는 자금의 이 줄을 계속 만들어줄 거기 네. 때문에 수급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뭐 바이오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바이오가 좀 불편하고 내가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렵다라면 코스닥 150이라는 뭐 지수 ETF도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ETF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준 대표님 뭔가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결자 해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 벌렸던 알테오젠이나 ABL에서 거꾸로 이제 회복하는 수치라든지 뭔가 결과 다른 거를 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반전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게 가장 큰 반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 ETF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들 종목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슈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 종목들이 아마 이슈가 나오면 분위기 반전을 좀 확실하게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적인 종목들이 움직여 주기를 좀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에보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에보뮴이 다른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하면 그 에이프리바이오의 로열티가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보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머크나 이런 데처럼 막 큰 회사는 아닌 건가요? 네, 크기가 아마 시총이 한 1.4조 정도 되는 규모밖에 되지 않기 예. 때문에 결국에는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큰 빅파마들과의 연결을 가져가는 게 훨씬 이득이고 추후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을 때는 로열티 수령은 당연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이제 유한양행도 렉나자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에보뮴이 더 열일해서 많이 네. 팔아주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민재희 팀장님은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좀 어떤 키워드를 좀 보시고 계십니까? 뭐 3월, 4월 학회 일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학회는 항상 제약바이오한테 네.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에이벨 바이오라든지 우리 알테오젠, 그다음에 HLB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실망감이 있었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누군가 이제 아쉬운 부분을 달래준다라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직은 뭐 좋은 소식을 좀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올릭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후보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좀 살아나면 조금 다른 영역에서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 쪽은 오가노이드라는 영역인데요. 그렇죠.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때 사람한테 바로 이제 그 약물을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전임상이라고 해서 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한테 이제 그쵸. 그 약물을 테스트하는 그것을 이제 전임상 실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거죠. 우리의 이제 뭐 치료를 위해서 동물들을 많이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상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신약으로까지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렇군요. 왜냐하면 동물의 이제 가지고 있는 구조랑 우리 인간이랑 또 사람하고는 다르죠. 또 다르다 보니까 정확도를 높였다고는 하나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미국의 FDA를 중심으로 전임상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쪽으로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오가노이드 관련된 부분들도 원래 바이오 쪽에 투심을 좀 자리 잡는다면 저는 작은 또 그쵸. 테마 정도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쪽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하면 토모큐브부터 먼저 좀 생각은 나고 네. 로킷 헬스케어도 로켓 헬스 뭐 그런 있겠죠? 기업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는 기업은 종목명을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뭐 추천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네. 관심 있게 공부하고 네. 있는 기업 중에 드림 CIS라는 드림 CIS. 기업이 있습니다. 오. 이 회사는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 있는 또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전방 고객사가 우리가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주사를 맞고 계시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바로 그 회사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를 테스트할 때
이 근육 손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미리 이제 약물 테스트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가 그 그래서 회사고 마운자로가 꽤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이번에 이제 드림 CIS가 연말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도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이 오가노이드 영역에서도 뭐 나름 그래도 계속 체크는 좀 해봐야 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드림 CIS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 오가노이드까지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봇이라서 좀 피할까 하다가 새로운 LG 예요, 종목이 근데? 눈에 띄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로봇으로 좀 투자 포인트가 바뀌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민 팀장님, LG전자 지금 대신증권에서 피지컬 AI 선두주자로 LG전자를 꼽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선두가 보셨어요? 됐죠? 선두인가요? 후발주자니까 싶은데. 후발주자. 네. 왜냐하면 지금 로봇 오를 거 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온다라는 것은 선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따라가는 드는데. 것 히든 안에서 네. 이제 사실은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가볍게 했었는데요. 예. 지금 현대차도 본업은 엄청 성장을 하진 않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보셨던 맞아요. 것처럼 숫자가 막 성장을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 뭐 5배 전후에서 계속 거래가 됐겠죠. 근데 로봇이라는 색깔을 딱 성장의 색깔을 입혀버리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흐름을 받지 않습니까? 네, 옆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도 뭐 좀 해라. 제가 봤을 때는 그룹 차원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경영진들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색깔만 잘 입혀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지금 이건 먹힐 수 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전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가전이 쉽지 않으면 다른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LG전자는 그래도 옛날에 이제 뭐 로보티즈라든지 몇몇 회사들 지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많죠. 로봇 쪽에 꽤 관심을 가졌었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도 해왔으니 그러면 우리 로봇 색깔을 입히면 우리 지금 PBR로 저평가돼 있고 하니 충분히 시장의 색깔을 맞출 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피지컬 AI에서 LG전자가 뭐 앞서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지금요 시장의 색깔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수급 장세인지 밸류 장세인지 색깔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수급 장사 아닌가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또 바로 네. 지금은 수급 장세입니다. 네. 예, 유동성으로 막 수급으로 가는 장세지 밸류에이션을 따져가지고 종목을 찾고 이거 비싸다 이렇게 하면 네. 로봇 관련주는 못하죠. 아예 못하죠. 네,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수급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빈집에서 LG전자를 로봇으로 그렇게 많은 수급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도 피지컬 AI로 색깔을 이렇게 입혀준다라면 충분히 안 갔던 것들, 싼 것들은 뭐 현대차 케이스처럼 붙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0%까지 오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이거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게 타이거 LG 그룹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LG 그룹주들 모아놓은 ETF? 미래에셋 ETF인데 이게 오늘 하루에 6.4%나 올라갔고 이게 과연 선두주자 이게 숨은 선두주자인 건지 사실 많은 분들이 방송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LG의 고질적인 문제가 홍보를 안 합니다. 잘해도 홍보를 안 한다는 게 LG 꽁꽁 어떻게 숨겨두고. 예, 맞아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기술력은 사실 오며 가며 AI, 뭐 엑사원 같은 거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LG 그룹주들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말씀 드리면 왜요? LG전자 주주분들은 좀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 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 시즌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지금 오늘 새벽에도 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했던 이유는 맞아요. 반도체가 비싸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이라서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를 사오는 입장에서는 그 다 비용이고 원가의 상승이거든요. 네. LG전자는 가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가전을 만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하게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가전의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 가격을 전가를 해서 최종 세트 제품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냉철한 냉장고를 평가인데요. 막 올리고 세탁기를 막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만약에 그걸 못 올렸을 때는 실적 시즌에서는 진짜 그러네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나중에 실적 시즌 때는 조금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으로 해서 볼 때 요거 때문에 지금 궁금해지는 건데 대표님
LG전자랑 현대차, 그러니까 LG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여기 좀 대결 시켜볼 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로봇을 붙였을 때. 로봇으로. 근데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고 많이 있어서 날까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전 회사,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정용 로봇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과연 아틀라스 같은 게 지금 LG그룹 쪽에 있을까라고 본다면 백덤블링 하잖아요. 네, 너무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비교를 하기에는 현대차는 뭐 지금 테슬라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밸류체인 안에서 오히려 수직 계열화가 좀 잘 돼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노텍도 이제 로봇 눈을 사업을 영위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이런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CNS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좀 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기업을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아, 그렇죠. 뭐 봐도 백덤블링하는 아틀라스랑 빨래를 개고 있는 LG 이 로봇의 비교는 아직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LG 로봇주에게 얼마나 이제 밸류를 주냐 기대가 된다.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짚어봤을 때 우리가 LG를 또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민지기 팀장이 보셨을 때 LG 그룹주들 쫙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LG 전자도 오르고 이노텍도 올라갔고 좀 매력적으로 보는 기업이 있습니까? LG 그룹주 중에서? LG 그룹주 중에서요. 네. 저는 백덤블링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로봇을 저기 옆에 두고 덤블링 시킬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덤블링 하는 거를 한두 번 보지 뭐 그거를 계속 네.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사람처럼 사람의 그 손의 이 촉감을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제 네. 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의 손을 이제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면 사실 그건 진짜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잠깐 그럼 다시 질문을 돌려볼게요. 민지기 팀장님은 현대차 로봇, LG 로봇 지금 비교했을 때 그럼 LG 손을 좀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아유 뭐예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니요, 그 로보티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LG전자가 로보티즈에 지분 투자를 돼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과 관련돼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R&D를 계속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네. 손 쪽에서 이런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G전자가 로보티즈하고 뭐 협력을 잘해서 그러니까 부품단이나 뭐 우리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손입니다. 이게 덤블링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덤블링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덤블링은 그냥 짚어주시려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 LG전자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충분히 LG전자 뭐 싸니까 밸류에이션은요 투자할 만한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로봇 쪽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단순하게 이제 지금은 수급 장세니까 네. 색깔만 입혀주면 충분히 주가는 움직이니까요. 아. 그런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LG 그룹주는 그룹주 안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LG전자죠. 전자다? 네, 그나마 LG전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진 대표님은 뭐 LG 그룹주 내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로봇주들이 근데 평소에 막 우리 한 달 전부터 2주 전 막 달려갔던 모습과는 좀 하루하루 차별화된 주가 기업들마다 좀 주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키워드 뭘로 잡아야 됩니까? 지금은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룹주,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빈집이라고 해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주가를 물론 리포트 영향도 있긴 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도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로보티즈 항상 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쪽에서도 특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기업의 지분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 저는 좀 관심 있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주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장 초반부터 정말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근데 원전하면 생각나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잘 안 움직였습니다. 원전주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투자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앞서서 강앵커도 브리핑을 했지만 일본이 미쓰비시 은행의 이 투자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원전주들의 미국 투자의 어떤 크기를 더 키우거나 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원전은 대규모로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의 원전이 40년 동안 막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사고가 났던 그런 맞아요. 몇몇 네. 이제 큰 이슈들도 있었지만 자금을 누가 넣어줘야지 그게 맞아요. 되는데 거기 자금을 투입했을 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원전 금융이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40년 동안 지금 건설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인데 뭐 지금 원전 쪽으로 돈들이 들어와 준다라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자본 조달에 있어서 금리가 이제 제일 문제잖아요. 금리도 혹시라도 뭐 연준의 의장이 이제 뭐 지명되신 분이 뭐 잘해줘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고 낮은 금리가 유지된다면 네.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앵커님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이제 다른 원전주들은 가는 것 같은데 에너빌리티는 잘 못 가는 것 같다. 멈춰 있다.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정고점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빠지진 않고 딱 직전 고점에서 지금 약간 지금 행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행보의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사실은 최근 현대건설 쪽에서는 긍정적인 뭔가 뉴스 플로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흑자 전환이라는 소식도 있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미국의 이제 홀텍과 관련된 예. SMR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이야기도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과 관련된 뭐 이슈는 조금 있었고 구체적으로 뭔가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대규모 수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모멘텀이 지금 사실은 좀 약간 소강 상태이지 약간 시간의 문제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별로 원전의 가능성이 없었다라면 좀 신고가 부근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빠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모멘텀과 지금 수급을 좀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맞아요. 자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아주 쌌으면요. 아까 LG전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수급 플레이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싸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려면 정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려면 뭔가 수주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수주가 나중에 숫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시장에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면 주가를 보낼 수 있는데 네. 뭐 명확한 아직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정고점 부분에서 저는 멈추어 있는 것도 저는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유를 지금 한전그룹주들은 잘 올라가는 게 그동안 저평가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그렇죠. 것도 네,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사실은 한전도 PBR 0.2배, 0.3배에서 작년부터 지금은 거의 0.7, 8배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위치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6만 원 위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이제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한전은 매우 중요한 스탠스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예, 이제 근데 정부에서 계속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전의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져 버린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전기 요금이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데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뭐 낮게 유지하기보다는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있다라는 약간의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데 대신에 그 시점은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빠르면 선거 이후인 하반기가 될 것이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네. 그래서 전기요금이 여기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는 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미쓰비시 MUFG가 이제 미국 페르민의 7,300억 수준, 이제 5억 달러를 투자 직접 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산업들이 좀 미국 내에서 살아날 것 같은데, 근데 이준 대표님 요게 이제 5억 달러라는 게 이제 7,300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대미 투자금 해갖고 이걸 여기에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선 생각해 보면 조선 처음에 1,000억 달러 얘기 막 하면서 조선이 1,000억 달러 몇 조입니까? 근데 5억 달러 보면은 좀 규모가 좀 작은데 이게 산업의 차이입니까? 산업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도
이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식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좀 작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판이 깔렸다라고 보는 측면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일본 쪽을 이제 투자 쪽으로 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직접 짓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APR 이제 관련 1,400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EPC 쪽으로의 일감을 따내는 쪽에 속도감이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판적인 부분들이 깔려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일감을 따내기 위한 노력들과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건설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이랑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 좀 다르니까 그냥 함께 다 같이 좀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대우건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는 리포트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빅베스라는 그 단어 자체로도 무게중심을 상당히 많이 좀 가져갔던 것 같은데 이제 체코의 두코바니 쪽은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미국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홀틱이라든지 페르미 아메리카 이쪽에서는 사실 현대건설 쪽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대건설은 이미 페르미 아메리카랑 대형 원전 4기에 대한 맞아요. 기본 설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 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래는 미국 쪽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현대건설이 더 앞서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대우건설은 이번에 리포트 영향 그리고 체코라든지 이번에 또 유럽 쪽을 이제 루마니아와 체코랑 같이 손잡고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연결고리로는 또 대우건설 쪽이 좀 더 무게를 갖고 있는 쪽이 아닐까. 그래서 다 같이 두루두루 저는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전력 설비랑도 이어서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초전도 케이블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그래서 전 전선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초전도체 테마를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초전도체의 연결성, 연속성을 더 볼 수 있을지, 혹은 전선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럴 때. 이거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초전도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초전도체.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전력을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전력을 이제 땡겨오는 데 있어서의 뭔가 이제 저항이 있으면 전력이 이제 손실이 나니까 네, 맞아요. 그 저항을 이제 없이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최근에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분께서 그 스노보드에서 400번째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눈 위에서 매끄럽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전선을 그렇게 저항 없이 매끄럽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초전도체다. 네,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력 손실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소식을 좀 접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로이터 통신에서 그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접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들을 네. 서치를 하셨을 것이고 그 관련된 움직임에 아마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뉴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이제 LS 그룹주들의 큰 기업들을 좀 덩치 큰 기업들을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이제 좀 테마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작은 주식들이잖아요. 네. 네, 중소형주들한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오늘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초전도체 전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요, 지금 실적 시즌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죠. 점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기업은 쭉쭉 가고요. 오히려 눈에 띄는 건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앞서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LG전자도 이야기했고 원전할 때 대우건설도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이마트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마트는 최근에 뭐 빅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기업이 모두 좀 빅베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 확실히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의 뭔가 컨셉은 빅베스 단행하고 뭐 악재가 나와도 우린 앞으로는 좋을 거야라는 걸 좀 주입시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잘 먹히는 네.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유동성도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성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통상 실적 시즌에는 숫자를 보고 성장보다는 더욱더 좀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마트도 실적을 공개하고 난 이후에도 주가 흐름들이 좋은 걸 보면 그보다도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실적 시즌이니까 당장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노출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인가 종목인가를 보고 따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마트 지난 영업이익이 3,225억, 전년비 584%나 올라갔는데 또 이 또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특히 유통 소비가 시장에서 꽤나 지금 트렌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보셨을 때 현재 시장에서 접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슈팅이 좀 나와가지고 좀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들이 약간 최근에 조금 탄력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들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테크에서 그런 소비재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같이 약간의 자금이 좀 옮겨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색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이마트 또 아침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같이 붙다 보니까 슈팅이 좀 나왔고 소비의 양극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백화점은 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백화점 아니면 저기 다이소 같은 이런 조금 저가. 근데 그 중간이 어중간한 것 같아요. 일반 마트들이 조금. 그래서 아예 백화점 쪽으로 이제 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소비. 그쪽으로 보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싼 쪽으로 보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을 건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숨고르기 이후에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쪽으로 그래도 보시는 게 지금 분위기에서는 소비의 양극화가 워낙 뚜렷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주식시장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명품 쪽으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뭐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올해 뭐 이쪽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민재기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슈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젠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실 이게 다 내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크로 관점 보면은 미국이 이제 오늘 뭐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 몇 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달러가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싸지고 원화가 올라가요. 원화 강세가 되면 내수주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흐름들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과의 이런 춘절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자민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관광객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과 그리고 글로벌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인바운드 수요를 끌어올려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백화점 많이 가고 올리브영 가고 다이소 가고 이제는 뭐 면세점도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외국 갔을 때처럼 대형 마트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들 또 편의점에 대해서도 오늘 편의점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소비들의 패턴들의 변화와 그리고 글로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거에 더해서 3월 벚꽃 시즌에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항공주에 지금 좀 접근하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뭐 항공편에 대해서 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또 있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주랑 그리고 또 여행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특히 LCC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매와 대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엮여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탑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빅베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현 대표님. 이 좀 앞으로 구조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거 업종이나 좀 섹터가 좀 있으십니까?
업종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 네.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그렇죠. 올라왔더라고요. 예. 관련돼서 타이어 종목군들이 간 걸 보면 우리가 좀 확장해서 화학과 케미칼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바뀌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많고 뭐 중국에 우리가 핸들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도 좀 마무리된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환경적인 부분들의 맞아요. 요인들도 좀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거의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은 쪽이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가 요즘에는 주가가 살짝은 주춤해지기도 했는데 네. 3분기 때 대한유화가 실적이 좀 잘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을 좀 끌고 가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지 한번 체크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유화 스페셜티가 이제 타이어에 넘기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요?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대한항공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항공? 네, 항공. 그러니까 항공으로 저는 좋아하진 않고요. 저도 네, 뭐예요, 그러면? 방산으로 대한항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요, 뭐 민재기 팀장님의 뷰는 어떨까요? 왜냐면은 좀 이게 티가 더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방산 쪽에 한국 항공우주가 KF-21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그 KF-21은 유인 전투기입니다. 네. 근데 이 KF-21은 유인이고 그 주위를 무인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면서 앞으로 다니게 될 거거든요. 그 무인 전투기를 이 대한항공에서 작년도에 승인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KF-21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 그 KF-21을 주위에서 호위하는 무인 전투기는 누가 하지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군요. 때문에 본업은 이제 뭐 화물이라는 여객 수송이지만 저는 거기에 방산이 붙어버리면 아까 우리 LG전자 이야기였고 현대차 이야기했잖아요. 대한항공에 대한 약간의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될수 생각이 있는 있기 것. 때문에 맞아요. 대한항공은 무인 전투기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입니다. 대한항공에 숨어있는 투자 포인트, 방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